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 관할하는 5가지의 그런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단순하게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비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민주주의가 단순하게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로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 국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위헌적으로 제한될 때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즉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위헌 법률, 즉 법률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이런 규범 통제 방식에는 지금 독일에서 취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 이 두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헌법 제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분쟁이 법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런데 적용해야 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우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한 뒤에 법원에서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재판을 속개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네 번째 그 간통죄 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은요, 서울지방법원에서 탤런트 옥모양에 대해서 간통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니까, 실제로는 강통죄를 저질렀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죄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간통죄 규정이 헌법상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나 그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저촉이 된다,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 남용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당해 법원은 이미 3차례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합리적인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당해 사건을 중단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위헌 의견을 보인 재판관이 5명, 합헌 의견을 보인 사람이 4명이지만, 그러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즉 청구인에게 유리한 그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려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결정 의견을 피력했지만 4명의 재판관인 그 합헌 결정의 의견대로 그 간통죄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해서 합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법적인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여하튼 단순 과반수 5명 이상만 되면은 위헌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 활용하면서 법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 함부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헌 무효화시키는 데는 민주적인 그런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특성상 6명 이상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위헌
법정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08년도 10월까지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 총계를 누계를 뽑아 보니까 강의 안에도 제가 잠깐 수록을 했지만요. 총 16,000건이 조금 못 되는 15,900 몇십 건의 그런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은 약 한 5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은 아니죠. 그러나 좀 이따 보겠지만 위헌법률 심판을 당사자가 재청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까지 합해도 한 2,100여 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헌법소원 사건이죠.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까지 합하면은 한 2,100여 건 되는데 한 16,000건에서요. 헌법소원 다음으로는 가장 빈번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우리가 그 절차를 알아본다면 일반 법원의 재판의 계속 중에 적용될 법률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 문제가 됐을 때 물론 당사가 주장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해 법원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법원에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의 그런 접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신청 요건, 즉 위헌법률 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한 적법 요건과 결국 그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결정을 내리는 종국결정의 종류, 이런 종국결정의 이런 특성과 법적인 효력 이런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위헌법률 심판의 그런 적법 요건의 조건을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법률 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우선 재청권자가 재판에 계류된 당사자 또는 구속 기소된 당사자라든가 또는 재판에 그런 계류 중이었을 때 그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분쟁을 담당하는 그런 법원이 재청권자가 됩니다. 즉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당해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기소된 당사자다 또는 지난번 종합부동산세금처럼 종합부동산세금을 부과받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적절하게 부과가 됐지만은 그 법률이 헌법상 재산권이라든가 36조 1항의 그런 가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피력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원이 제청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당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청권자는 당사자다. 제청권자는 법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원만이 위헌 제청권을 가지며 외국의 법원은 당연히 가지지 못하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법률입니다. 이때 말하는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하위 규범을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외는 뭐냐?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을 우리 헌법에서는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인 국제법 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이라면 역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한일 어업 조약이나 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그런 주한미군의 그런 지휘에 관한 협정, 소위 소파 협정이죠. 이런 협정은 명칭은 협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약이라고 그랬죠.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조약 체결로 인하여 내가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조약의 그런 법적인 효력을 다투면서 또는 일반 법원에서 그런 조약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조약의 합헌성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제청권자인 법원이 그 조약이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조약도 대한민국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기껏해야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은 대상이 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일 어업협조약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조약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적이 있지만은 단 한 번도 그 조약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든가 또는 그 조약이 우리 헌법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또 신중을 기해하는 점이요. 조약과 같은 경우는 한 국가와 국가가 그런 조약문에 따라서 법적인 기속을 받기로 한 약속인데 이런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조약이 위헌 무효라면은 국내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상대방인 그런 조약 체결 국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조약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조약에 대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일반 법률처럼 원칙적으로 위헌 무효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즉 위헌 확인 결정만 하고 위헌 확인 결정을 하면 지난 시간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중에서 그런 위헌 결정의 효력은 모든 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를 동의하는 국회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헌 무효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헌 확인 결정 정도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중에서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행헌법상 단 한 번 그 제정한 규범이 앞서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90년대 중반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이었죠. 이런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규범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헌법 76조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야 될 규범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인데 그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약과는 달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 간의 그런 약속인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이 위헌 무효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때는 지금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이 원칙이죠. 이미 폐지된 법률이면 굳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는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당사자의 그런 권리를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70년대에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을 수용당한 사람이 이미 국가 소유로 이제 그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됐는데 그 법률은 이미 폐지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면 그런 원인이 무효이고 그러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원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지금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미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위 입법 부작위인 경우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의 이따가 얘기하는 헌법 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법률이 위헌 여부에 문제가 되는 이런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는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소위 재청권자인 법원, 그 다음에 대상인 법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은 헌법이죠. 헌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서 헌법의 개별 조항, 당연히 이제 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권 조항이죠. 그러나 그 헌법 소원과는 달리 기본권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가 기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총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조항도 위헌법률 심판의 그 기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헌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와 같은 성문헌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불문의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문헌법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정치기관화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사안에서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 또 인정할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의 그런 취지를 본다면 헌법이 바로 그 위헌법률 심판의 기준이지만 관습헌법도 헌법의 한 내용으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그 기준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의 그런 기준 중에서 역시 가장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의 그런 전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구역 지정 행위가 나의 기본권, 나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보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의 그런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다툴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지정되는 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그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제기할 때거든요.
그러면 당해 법원에서는 소위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즉 법원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계류 중인 사건에서 적용해야 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즉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죠. 그다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지정행위가 합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또는 위법하냐, 또 소위 말해서 더 넓은 의미로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에 따라서 구역 지정행위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적법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도 있고요. 간통죄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그 법률이 위헌이었다면 그럼 적용해야 될 법률 조항은 위헌 무효가 되고, 위헌 무효가 되는 법률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기소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무죄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죄 판결이. 그러나 그 간통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적용이 될 테고, 당사자는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류 중에 있어야 되고, 적용해야 될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고, 그 법률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이런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은 주문이 달라져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유죄냐 무죄냐 또는 이런 주문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주문을 이끌어내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과정이 다르다면은, 똑같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다르다면, 똑같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그런 추론 단계가 다르다면 그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 심판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본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결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은 제기했지만 그 법률의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더 이상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최후에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그런 헌법재판의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위헌법률 심판이다. 그러나 위헌법률 심판의 특성은 뭡니까? 그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객관적인 소송이지, 나의 지금 현재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이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제기하는 이유는 모두 다 개인의 권리 구제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형식은 어떠냐 하면은 여하튼 그 법률 규정이 객관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객관 소송이 전면에 나서고, 그 법률의 위헌 또는 합헌 여부에 따라서 나의 그런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나의 그런 권리 구제와 영향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객관 소송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헌법률 심판에 이런 결정 중에서 이런 적법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라는 것은 그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서 부적법하다, 이런 부적법하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본안 판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할 때 빨리 개정해야 되는 그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군인, 군무원,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헌법 29조 1항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29조 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그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조 2항은 29조 1항에 보면은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은 헌법의 규정이 아니라 유신 정권 바로 전에 1971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배상법의 내용, 국가배상법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파병하면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것까지 국가가 배상해 주려니까 국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헌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내렸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 뒤에 사법파동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그때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었던 대법원 판사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고 결국 법원에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헌 결정을 내렸었던 국가배상법의 당해 조항을 헌법에다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헌법 29조 2항이 된 거죠.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표적으로 없어져야 될 조항입니다. 왜 군인 군무원만 국가 배상을 금지하고 있는지, 이런 유족연금과 같은 이런 국가 보상과 같은 경우, 연금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적어서 이게 군인 군무원 등의 그런 권리를 상당히 금지하는 것은, 국가 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이거는 불평등한 조항이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의 심사 대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 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서 29조 2항이 29조 1항에 반한다, 이런 식의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실질적인 심사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 심사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 유형으로 본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을 해서 정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소위 그 합헌 결정과 위헌 결정,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합헌 결정은 본안 심리의 결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다. 그러면 결정 주문은 예를 들어서 종부세 무슨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데 위헌 결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법률의 무슨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결정 유형이 나오는 거죠.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서 무슨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헌 결정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위헌 결정이 돼 단순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또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과 같은 변형 결정의 내용 등도 같이 넓은 의미의 위헌 결정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위헌 여부만을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헌 여부라고 하는 것은 합헌과 위헌 사이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고, 위헌과 합헌 사이에 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을 존속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한은 합헌이다라는 한정 합헌 결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한은 위헌이다라는 한정 위헌 결정, 이런 변형 결정까지 다 위헌 결정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소위 만약에 소위 세금 부과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거를 종합부동산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자체는 합헌적인 제도인데 부분적으로 과도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린다면은 실제로는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리면 위헌 무효 결정의 효력에 따라서 위헌인 결정은 결정을 내린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련해서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형벌에 관련해서는 그 법률이 제정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실을 하고요. 나머지 규정은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위헌 무효인데 그러면은 그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린 그런 시점부터 무효니까 그 전에 세금을 낸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위헌이지만 당분간은 그 제도 자체는 합헌적인 거니까 당분간은 효력을 존속하고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31일 올해다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을 해라. 법을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적용할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그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니까 2008년도에 내린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원칙적으로 세대별 과세는 위헌 결정이 되니까 위헌을 내린 시점부터 무효가 되고 더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죠. 근데 그 전해에 내린 전해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이미 세금을 그대로 내고 이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 위헌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무효라서 그 전에 낸 세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거죠. 이의 제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돼서 형평성상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법을 개정해서 3년 전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게 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서는 소급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변에서 보면은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이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위헌 무효하면 더 커다랗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요, 정부 수립 이전에 그런 외국에 간 사람과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정부 수립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차별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에 중국이라든가 소련으로 간 사람들은 재외국민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니까 48년 이전에 간 사람들이 그 법률이 위헌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인데 그걸 위헌 무효하면 당사자도 혜택을 못 받고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청구인도. 그리고 48년 이후에 간 사람도 혜택을 받는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둘 다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48년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조항을 놔두고 즉 그 법률은 우선 효력을 존속시키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48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혜택을 주게끔 법을 개정하시오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또 다른 사유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 법률의 근거 조항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예를 들어 세금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 그러니까 월급을 어떤 사람은 80만 원을 받는 게 위헌이다. 그렇다면 위헌 무효하면은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둘 다 100만 원, 80만 원씩 받되 이거를 평등하게 법을 개정해라 하는 식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 형평성 문제 또는
국회의 그런 입법권, 입법 형성권의 존중 이런 측면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나 또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한은 합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 유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결국은 위헌 결정의 한 내용입니다. 즉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단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되 이런 변형 결정상 그 법률 조항이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헌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장래효를 가지고 있지만 형벌에 관해서는 법률을 제정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다. 그다음에 위헌 결정의 내용에서는 위헌 무효 결정도 있지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과 같은 변형 결정의 유형이 있다. 그다음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이 위헌 법률 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는요. 당사자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16,0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500여 건은 위헌 법률 심판이지만 한 1,500건이 넘는 사건들은 법원에다가 자, 이 법률이 위헌이니까 당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해 주시오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경우가 있어요. 이 기각한 경우는 어떠냐?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심사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유형으로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소원 유형은 원래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헌마사건이라고 맨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원래의 헌법소원과는 다른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위헌법률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지금은 헌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헌마나 헌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여기서 헌마는 원래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최후에 제기하는 그 헌법소원의 유형이라면 헌바는 위헌법률 심판을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위헌 재청 신청을 했는데 이 재청 신청이 법원에서 보니까 야, 이 법률은 우리 법원에서 보니까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논거가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렸더니 당사자는 억울하니까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까 사례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그런 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보통은 당사자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건이 끝날 테니까요.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지방법원의 결정은 끝난 것이죠. 즉, 위헌법률 심판,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적법하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그 효과가 뭐냐 하면은 당해법원의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 중지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럼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법원에서 재판이 중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재판이 속개되죠. 그런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그냥 진행이 돼서 1심, 2심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져 갖고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면은 그 다음에 그 결정의 효과로서 당해 사건에서 적용해야 될 사건에서 이거를 다시 심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를 들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당해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에서 내렸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시 재심을 하게끔 재심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 심판과 같아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고 대상은 헌법이고, 그러니까 법률이고, 기준은 헌법이고, 제청권자는 당사자가 당해 법원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30일 단지 청구기간이 있죠.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건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 재판의 종류라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과 30일이라는 기간이 충족이 되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한 위헌법률 심사형 위헌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이것을 헌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건과 달리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본래의 헌법재판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개인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설명할 논점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쟁점만 다음 주에 한번 논의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